거기 눈 안 깔아? 어린 게 어디서 빤히 쳐다봐. 여단 본부 식당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식사하던 150여 명의 장병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들을 주시했죠. 40대 중반의 상사가 사복을 입은 젊은 여성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고 병사들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여자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상사를 응시했죠. 그리고는 상사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마치 사냥감이 누구인지 확인하듯이요. 상사는 그녀의 정체를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며칠 뒤 헌병대에 긴급 체포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나무인 육군 상사의 통쾌한 몰락 과정,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늘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댓글로 소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의 어느 맑은 목요일, 제옥이 가벼단 본부 식당은 점심을 먹으러 온 장병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배식대 앞은 전투복을 입은 병사들과 간부들이 섞여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웅성거리는 말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음이 식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로 뽀얀 수증기가 피어올랐고 매콤한 김치찌개 냄새가 식욕을 자극하고 있었죠. 지수는 그 긴 줄의 중간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앳돼 보이는 외모의 그녀는 검은색 슬랙스에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 차림이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이었기에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새로 온 행정 군무원이나 부대 개방 행사에 온 민간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시판을 든 채 인파에 섞여 움직이면서도 매의 눈으로 주위를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조리실 입구에 적재된 부식 상자들, 조리병들의 위생 상태, 심지어 사각지대를 비추는 보안 카메라의 각도까지 그녀는 딴청을 피우는 척하며 모든 것을 체크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리실 뒷문에서 묵직해 보이는 스티로폼 상자를 양손에 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한 40대 중반의 남자, 왼쪽 가슴에는 상사 계급장이 번쩍였습니다. 제배기 기계화 보병대대 행정보급관 박종훈이었습니다. 그는 줄 서 있는 병사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식당 뒷문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가 든 상자에 꽂혔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특등급 삼겹살이라는 라벨과 함께 당일 입고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확인한 오늘 점심 메뉴는 오징어 볶음이었습니다. 지수는 머릿속으로 금일 식단표를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분명 메인 반찬은 매운 오징어 볶음이었고 삼겹살 같은 특식은 예정에 없었죠. 지수는 마치 물을 마시러 가는 척 자연스럽게 몸을 틀어 종훈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블로킹에 종훈은 급하게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지수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종훈의 품에 있는 상자를 턱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거 지금 외부로 반출하시는 건가요? 종훈의 미간이 순식간에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을 보니 기껏해야 부대 매점 관리인이나 외부 용역 직원 정도로 착각한 눈치였습니다. 뭐야? 아줌마 누군데 남의 길을 막아? 종훈의 입에서는 대뜸 거친 반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지수는 대꾸하는 대신 그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박종훈 제배기 기계화 보병대대 행정보급관. 지수는 그 이름과 소속을 뇌리에 박아넣듯 천천히 그리고 차갑게 확인했습니다. 오늘 메뉴랑 상관없는 고급 식재료가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지수의 말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짚어내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전곡을 찔린 종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며 병사들이 쳐다보자 쪽팔림과 분노가 동시에 폭발한 것입니다. 야,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종훈의 고함 소리가 식당의 높은 천장을 때렸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소음이 단번에 끊겼습니다. 국을 푸던 조리병도 국자를 멈췄고 근처에 있던 소위들은 당황해서 딴청을 피웠습니다. 식당 전체에 살벌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지수는 쓰고 있던 안경을 검지로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화가 날 때 나오는 그녀만의 버릇이었죠. 당장이라도 들이받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녀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죠. 알겠습니다. 지수는 짧게 답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종우는 지수의 그런 침착한 태도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는지 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눈빛 봐라. 어디서 배워먹은 태도야? 너 소속 어디야? 관등 성명대. 종훈이 위협적으로 몸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갤러리가 많아질수록 그는 더 과시하듯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그것이 그가 군대라는 조직에서 20년간 살아남으며 익힌 약자를 짓밟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고성을 질러 기선을 제압하면 상황이 종료된다는 건 박종훈의 오랜 신조였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쓰고 있던 정모를 고쳤으며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죠. 그 침착한 태도에 박종훈이 멈칫하며 당황했습니다. 어디 선임 앞에서 눈을 똑바로 떠? 두고 보자고. 박종훈이 으르렁거리듯 내뱉었습니다. 지수는 대꾸하는 대신 식당 벽면에 부착된 근무자 현황판과 시계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근무자 명단이 머릿속에 입력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종훈이 쥐고 있는 박스의 라벨을 다시금 훑었습니다. 유통기한과 부대 마크. 결정적인 단서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나갔습니다. 박종훈의 욕설이 등 뒤로 날아왔지만 그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지수는 옷깃을 여미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전투복 건빵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 앱을 켰습니다. 11월 10일 12시 20분경 사단 복지회관 앞 제317보병대 박종훈 상사 보급용 동계 피복 박스 무단 반출 적발 제지 과정에서 위험 및 폭언 발생 자판을 두드리는 지수의 엄지가 꾹꾹 눌러졌습니다. 억눌린 화가 손가락 끝에 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 지르는 대신 차가운 액정 위에 사실만을 건조하게 남겼습니다. 감정은 데이터 속으로 갈무리 되었습니다. 지수는 휴대폰 화면을 끄며 길게 호흡했습니다. 최전방 수색대대에서 8년을 복무하며 그녀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지뢰가 터지는 급박한 상황이나 부하가 다치는 사고 앞에서도 지수는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본능이 아니라 처절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욱하는 성질대로 행동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지수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4년 전 비무장지대 작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통신 장비 불량으로 대원이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부는 장비 결함을 은폐하고 대원의 과실로 몰아갔죠. 지수는 거칠게 따져 물었습니다. 책상을 치며 분노했습니다. 결과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고 그녀만 조직 부적응자로 몰려 징계를 받을 뻔했습니다. 그 사건은 지수를 변화시켰습니다. 핏대 세워 싸우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규정과 팩트, 그리고 서류로 상대를 조용히 질식시키는 법을 택했습니다. 침묵은 후퇴가 아닌 도약을 위한 웅크림이었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상의에 넣고 발걸음을 뗐습니다. 연병장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를 걸으며 그녀는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박종훈의 뻔뻔한 눈빛, 내용물이 묵직해 보이던 박스, 그리고 병사들의 체념한 듯한 표정. 이건 일회성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수사관 본능이 경고등을 켰습니다. 박종훈의 능숙한 손놀림과 주변의 침묵은 거대한 카르텔과도 같았습니다. 썩은 환부가 굳은 살처럼 박혀 아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죠. 지수는 무심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했습니다. 박종훈은 아마 재수가 없었다며 침 한 번 뱉고 잊어버렸을 겁니다. 풋내기 여군이 덤비다 겁먹고 도망갔다고 착각하겠죠.
그가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덫은 놓였습니다. 이제 그가 발목을 잡힐 일만 남았습니다. 박종훈이 부대로 돌아온 건 해가 뉘엿뉘엿해질 무렵인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그는 운전병을 닥달해 비포장 도로를 험하게 달려왔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도 그의 신경은 온통 아까 그 상황에 쏠려 있었습니다. 감히 내 앞길을 막아선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위병소를 통과하자마자 그는 차가 서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내렸습니다. 복도에서 병사들이 관등 성명을 대며 경례했지만 그는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쳤습니다. 사무실 문을 쾅 열고 들어가자 재고 파악을 하고 있던 군수과장 준기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준기는 갓 진급한 대위로 이 부대에 온 지 고작 6개월 된 신참이었습니다. 짬밥으로 치면 박종훈이 까마득한 선배였기에 계급을 떠나 준기는 늘 그를 어려워했습니다. 상사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준기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박종훈은 들은 채도 않고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쓰고 있던 전투모를 책상 구석으로 집어던지며 거칠게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대위님. 종훈이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준기는 눈치 빠르게 입을 다물었다. 종훈의 미간에 주름이 잡힐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 일과는 겉보기엔 평온했다. 종훈은 다음 주 예정된 유류 수불 대장을 점검하고 차량 운행 일지를 모니터에 띄워두고 있었다. 하지만 마우스를 쥔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이미 결제한 항목을 멍하니 응시하곤 했다. 점심시간 주차장에서 마주친 그 여자가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등산복 차림이었으니 부대 사람은 아닐 것이다. 길을 잃은 등산객이거나 면회객 중 하나였겠지. 대수롭지 않은 해프닝이었다. 종훈은 애써 그렇게 결론지었다. 그저 차를 빼달라고 실랑이를 벌였을 뿐이고 자신이 거칠게 몰아붙여 쫓아냈으니 그걸로 끝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다. 그 여자의 태도가 영 개운치 않았다. 자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음에도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보통이라면 당황해서 허둥지둥 차를 뺐을 텐데 그녀는 마치 진열된 상품을 감정하듯 차분하게 자신을 훑어보았었다. 4시 30분쯤 되었을 때 종훈의 직통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군수사령부 검열관실이었다. 통신보안 317대대 행정보급관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종훈의 낯빛이 흑빛으로 변했다. 전화를 내려놓는 그의 손등에 핏줄이 곤두서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보급관님? 준기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종훈은 마른 세수를 하며 대답했다. 다음 주 검열이 무기한 연기됐답니다, 대위님. 무기한이요? 갑자기 왜 말입니까? 상부 지시로 감사팀장이 전격 교체된다고만 하더군요. 자세한 내막은. 종훈은 말꼬리를 흐렸다. 준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정기 검열이 코앞인데 감사팀이 바뀌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일정은 불변하는 게 원칙이었다. 게다가 공문도 없이 유선으로 통보가 온다는 건 냄새가 났다. 새로 오는 팀장에 대해서는 들으신 거 없습니까? 준기가 재차 물었지만 종훈은 고개를 저었다. 보안 사항이라며 끈터군요. 그냥 대기하랍니다. 종훈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공포에 가까웠다. 준기는 그 기류를 읽을 수 있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보급관이 고작 감사팀 교체 소식에 저토록 사색이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었다. 준기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에는 이번 달 부식 납품 명세서가 띄워져 있었고 그는 턱을 씹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실은 그에게도 짚히는 구석이 있었다. 며칠 전 그는 익명으로 감찰부에 제보를 하나 넣었었다. 병사들에게 배급되는 돼지고기의 등급이 계약서와 다르다는 내용이었다. 겉보기엔 비슷했지만 조리해보면 육질이 확연히 떨어지고 잡내가 심하다는 취사병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보고였다. 준기는 특정인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납품업체와 실무자 간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문구를 덧붙였었다. 설마 그 제보 때문에 감사가 중단되고 팀이 바뀌는 걸까? 준기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시기가 너무 절묘했다. 그는 곁눈질로 종훈을 훔쳐보았다.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는 종훈의 등은 평소보다 훨씬 작고 위축되어 보였다. 그날 밤 종훈은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핸들을 잡은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주차장에서의 그 여자. 갑작스러운 감사팀 교체.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 상부의 모호한 태도까지. 모든 게 거미줄처럼 얽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기분이었다. 이게 과민 반응일까 아니면 육감일까? 관사에 도착해서도 종훈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한참을 서 있었다. 저녁상은 건너뛰고 독한 술을 한 잔 들이켰지만 취기조차 돌지 않았다. 아내가 걱정스레 다가오자 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자 그 여자의 잔상이 더욱 선명해졌다. 특히 그 눈빛이 소름 끼쳤다. 자신이 위협적으로 다가섰을 때도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던 그 표정.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자동차 번호판을 바라보던 순간이 떠올랐다. 아주 천천히 마치 숫자를 뇌에 새기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던 그 모습이. 아니야. 종훈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다. 우연일 뿐이다. 별일 아닐 것이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지독한 불안감도 안개처럼 거칠 것이다. 불안감에 뒤척이다 겨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성만은 피부에 와닿는 공기가 평소보다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20년의 군 생활로 다져진 그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죠. 평소라면 시끌벅적하게 인사를 건넸을 병사들이 눈을 피하며 조용히 지나갔고 복도에서 마주친 간부들은 무언가 숨기는 듯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보급관님, 사령부에서 긴급 연락이 있었습니다. 당직 사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성만은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죠. 내용이 뭔가? 최근 3개월 치식자재 입출고 장부를 오후까지 제출하랍니다. 성만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서류를 정리했지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단순 감사가 아니라 꼬투리를 잡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자리에 앉은 성만은 펜을 돌리며 상황을 복기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수량은 일치했고 결제 라인도 적법했으니까요. 서류 뭉치 속에서는 그 어떤 오류도 찾을 수 없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을 짓누르는 압박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겨냥해 올가미를 조여오는 기분이었죠.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성만에게는 마치 취조실의 조명처럼 날카롭고 시리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9월 중순, 지수는 예고 없이 보병대대를 방문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각 잡힌 전투복 차림이었고 어깨에는 중령 계급장이, 가슴에는 특수전 사령부 휘장이 위압적으로 빛나고 있었죠. 공식 감찰 일정에는 없는 전투 준비 태세 점검을 빙자한 기습 방문이었습니다. 정문 위병들이 당황하여 큰 소리로 경례를 붙이자 지수는 짧게 목례만 하고 부대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식사 시간이 임박했는지 식당 주변에는 기름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수는 냄새의 진원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어진 지 오래된 듯한 식당 건물은 환풍기가 요란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내부는 좁고 습했습니다. 지수가 도착했을 때 배식대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통 앞에서 조리병들이 분주하게 국자를 놀리고 있었죠. 지수는 자연스럽게 병사들 뒤에 섰습니다. 뒤를 돌아본 병사들이 중령 계급장을 보고는 깜짝 놀라 귀를 터주려 했습니다. 고위 장교가 병사 식당 줄에 서 있는 건 드문 광경이었으니까요. 중령님 먼저 받으십시오. 구병장이 난처한 듯 권유했지만 지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신경 쓰지 마. 다들 배고플 텐데 순서 지켜야지. 단호한 어조의 병사들은 쭈뼛거리며 다시 정면을 향했고 배식줄은 더디게 줄어들었습니다.
지수의 눈이 날카롭게 배식대를 훑었습니다. 주간 메뉴표에는 돈육 김치찜이 특식으로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식통에 담긴 것은 비계가 대부분인 묽은 돼지고기 국과 말라비틀어진 두부 조림뿐이었습니다. 반찬이라곤 깍두기와 짠지 무침이 전부였죠. 지수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식판을 내밀어 정량의 배식을 받았습니다. 식판 위의 초라한 음식들은 군 장병의 특식이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은 지수는 한숨을 삼키며 식판을 응시했습니다. 고기는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잘게 부서져 있었고 국물은 맹물에 고춧가루만 푼 듯 밍밍했습니다. 지수가 고기를 한 점 씹어보자 오래된 냉동육 특유의 잡내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체념한 듯 기계적으로 숟가락만 움직이고 있었죠. 바로 옆자리 병사는 아예 밥을 국에 말아 대충 넘기고는 고기는 입에도 대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식판을 반납한 지수는 곧장 조리실 내부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로 분주한 병사들 사이로 식자재 창고 앞을 서성이는 취사반장 준영 병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지수를 발견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경례를 올렸습니다. 고위 간부가 밥을 먹고 조리실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전무후무했기 때문입니다. 쉬어. 긴장할 것 없어. 확인할 게 좀 있어서 그래. 지수의 차분한 목소리에도 준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굳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준영이 등 뒤로 숨기려던 박스 더미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냉동 창고 안 적재된 식자재 박스마다 입고 일자가 선명하게 찍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소고기 묵국으로 알고 있는데 해동 중인 건 아무리 봐도 돼지 잠육 같군요. 지수의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준영의 어깨가 눈에 띄게 경직되었죠. 그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관행처럼 그렇습니다. 메뉴와 실물이 다른 날이 꽤 있습니다. 꽤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일주일의 절반 정도는 그렇습니다. 특식이나 고기 반찬이 나오는 날은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영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들을까 겁나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덧붙였죠. 서류에는 1등급 한우로 잡히는데 들어오는 건 냉동 수입 6일대가 태반입니다. 저희는 주는 대로 끓일 뿐이라. 지수는 준영의 지친 얼굴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스물 남짓한 청년의 눈에는 이미 깊은 체념이 고여 있었죠. 이 병사는 부조리를 알면서도 침묵을 강요받은 피해자였습니다. 상부에 보고해 본 적은 지수의 추궁에 준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침묵이 긍정을 대신했죠. 지수는 더 이상 그를 몰아세우지 않고 쌓여있는 박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스 측면의 제조 사명 대원 유통. 지수는 그 낯선 이름을 기억 속에 저장했습니다. 취사장을 나선 지수는 본부 중대 행정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동안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죠. 기름기 하나 없는 국물, 병사들의 탄 눈동자. 그리고 준영의 겁먹은 표정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준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수의 계급장을 보고 황급히 경례를 붙였죠. 317대대 군수과장 한준기 대위입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지수는 답례를 건네며 내부를 훑었습니다. 박종훈 상사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보급관님은 급양대 파견 업무로 부재 중이십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기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준기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대위 급식 문제로 병사들 불만이 상당하더군요. 지수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준기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뗐습니다. 이상하다고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준기는 모니터 화면을 불안하게 쳐다보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전산상 재고와 불출 내역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실제 배식 상황은 딴판이었죠.
예를 들어 제육볶음용 고기 50kg이 들어왔다고 찍혀 있는데 조리실에 가보면 비계 덩어리만 수북한 식이었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수의 눈매가 매서워졌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준기의 증언을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지수 중령님, 이 조사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준기의 떨리는 질문에 지수는 펜을 멈추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진실이 닿는 곳 끝까지요. 그 대답에 준기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후련함에 가까워 보였죠. 지수는 수첩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대위는 하던 업무 계속하세요. 지수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준기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중령님, 서류가 틀린 게 아닙니다. 서류만 완벽한 게 문제입니다. 지수는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준기의 얼굴엔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이 박혀 있었죠. 지수는 짧게 목례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늦가을에 찬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카르텔이었죠. 누군가는 가짜 숫자를 만들고 누군가는 그것을 묵인하며 병사들의 식판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명확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지수가 317대대를 다녀간 지 사흘 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각, 부대 식당 뒤편 식자재 창고에서 준영은 홀로 물품 검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냉동고 문이 열릴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이 시야를 가렸고 그는 시린 손을 비비며 박스들을 정리했죠. 준영의 시선이 고정된 건 냉동고 구석진 자리에서 찌그러진 박스 하나를 보았을 때였습니다. 다른 상자들과 달리 라벨 모서리가 너덜거렸고 그 밑으로 또 다른 라벨이 비쳐 보였습니다. 준영은 주위를 살피다 커터 칼 끝으로 덧붙여진 스티커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본래 라벨에는 호주산 목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덮인 스티커는 국내산 1등급 한우라고 뻔뻔하게 적혀 있었죠. 준영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출입구를 확인했습니다. 식당은 적막했고 창고 안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준영은 문제의 박스를 다른 상자들 틈으로 깊숙이 숨겼습니다. 마치 그 상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하지만 입안이 바짝 마르고 무릎이 덜덜 떨리는 건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낯선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준영이 조리병으로 온 지 겨우 석 달.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이와 유사한 부정을 수차례 목격해 왔으니까요. 라벨 가리 현장, 장부와 맞지 않는 수량, 그리고 그 모든 비리를 침묵으로 묵인해야만 했던 순간들까지 말입니다. 처음엔 고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알려야 한다고 여겼죠. 하지만 구병장의 서늘한 경고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준영이 라벨이 조작된 박스를 들고 멍하니 서 있을 때 구병장이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준영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비아냥거렸죠. 야, 김준영, 넋 놓고 뭐 하냐? 이거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입니다. 잘못됐으면 네가 뭐 어쩔 건데? 구병장의 되물음에 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구병장은 혀를 차더니 준영을 창고 밖 분리수거장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작년에 최일병이라고 있었는데 들어봤냐? 아닙니다. 처음 듣습니다. 그 녀석도 너처럼 정의감에 불타서 설치다가 중대장님께 보고를 올렸지. 고기가 바꿔치기 당하는 것 같다고. 구병장은 담배를 하나 꺼내 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결말이 뭔지 아냐? 바로 다음 주에 최전방 GOP로 팔려갔어.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의병 제대할 때까지 거기서 뺑이만 쳤지. 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구 병장은 연기를 뿜으며 빈정댔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괜히 나대다가 너만 다쳐. 그냥 모른 척해. 전역할 때까지만 쥐 죽은 듯이 살라고. 그 충고는 준영의 가슴에 무거운 족쇄처럼 채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준영은 철저한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불법을 목격해도 시선을 돌렸고
의심을 받아도 멍청한 척 연기했습니다. 그것만이 군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처세술이라 믿었죠. 하지만 며칠 전 부대를 감찰하러 온 지수 중령을 만난 뒤로 준영의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준영을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회유책을 쓰거나 윽박지르지도 않았죠. 그저 차분한 눈빛으로 경청했을 뿐입니다. 헤어질 때 그녀는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용기가 생기면 연락해. 그녀가 쥐어준 명함이 준영의 전투복 건빵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자필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진실만이 너를 지켜줄 거야. 준영은 무거운 마음으로 창고 문을 잠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아 사위가 고요해졌고 멀리서 취침점호를 알리는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무반으로 향하는 준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폭로할 것인가, 공범으로 남을 것인가? 그날 밤 준영은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모포를 뒤집어 쓴 채 그는 지난 석 달간의 비리를 곱씹었습니다. 위조된 라벨들, 형편없이 줄어든 고기양, 그리고 이상 없음 도장이 찍힌 허위 장부들. 죄책감이 그를 질식시킬 듯 조여왔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준영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관물대를 열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몰래 뜯어낸 증거들이 빼곡했습니다. 조작되기 전의 원본 라벨들이었죠. 장부와 대조했을 때 날짜가 맞지 않는 스티커, 폐기 박스에서 찢어낸 원산지 표기들까지. 처음엔 그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덤터기를 쓸까봐 본능적으로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영은 이 쓰레기 조각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은 식재료 손질을 핑계로 뒷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PX 옆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지갑에서 꼬깃꼬깃해진 명함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윤지수입니다. 준영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 317대대 조리병 김준영 병장입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었어. 무슨 일이죠? 지수의 음성은 가라앉아 있었다. 그 침착함이 준영의 떨림을 잡아주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납품 명세서요. 원본이랑 사본 내용이 다른 걸 몇 장 확보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지수가 입을 열었다. 고생했어. 일단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고 있어. 내가 곧 갈 테니까. 통화는 1분도 안 되어 끊겼다. 전화를 끄는 준영의 표정은 복잡했다.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얼굴이었다. 그는 공중전화 부스를 나오며 마른 침을 삼켰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했다. 나서면 다친다고만 배웠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무언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 시각 지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흐린 하늘만큼이나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다. 준영이 반년 동안이나 혼자서 명세서를 빼돌렸다는 사실. 그것은 그 병사가 겪었을 고립감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었다.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도 누군가 정의를 실현해 주길 기다렸던 것이다. 지수는 책상 위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동안 수집한 퍼즐 조각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조리실에서의 폭언, 부식비 횡령 의혹, 식자재 폐기 사진, 준기의 진술, 그리고 이제 준영의 명세서까지. 하지만 지수는 서두르지 않았다. 아직 부족했다.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임을 입증할 결정적 한 방이 필요했다. 지수는 다이어리를 덮으며 창밖을 응시했다. 외면은 쉬웠다. 눈 감고 귀 닫으면 평화로웠다. 허나 그 방관의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병사들의 몫이었다. 배식을 줄여야 했던 취사병들과 묵묵히 증거를 모으며 구원자를 기다린 22살의 청년까지. 지수의 눈동자가 매섭게 빛났다. 분노는 냉철한 계획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방아쇠를 당기는 일뿐이었다. 준영에게 명세서를 건네받은 이틀 뒤
지수는 사단 본청 지하에 있는 문서고로 향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 1시였고 복도는 나른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지수는 행정병들의 눈을 피해 문서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실 특유의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코를 찔렀다. 철제렉 위에는 지난 5년간의 군수 기록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다. 지수는 급식 조달 관련 철을 찾기 시작했다. 관리 병사가 의아한 듯 쳐다봤지만 지수의 계급장을 보고는 경례를 붙이며 열쇠를 내주었다. 지수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먼지 쌓인 서류를 넘겼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기형적인 계약 형태였다. 21사단 예하 부대들의 식자재 납품은 개별 입찰이 아닌 통합 수의 계약으로 묶여 있었다. 경쟁 없이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구조였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이 거대한 이권을 독차지한 곳은 대성 유통 한 곳뿐이었다. 지수의 미간이 좁혀졌다. 원칙적으로 군수품 계약은 공개 경쟁이 필수였다. 그러나 대성유통은 긴급 조달 능력 우수라는 명목으로 4년째 경쟁자를 따돌리고 있었다. 서류에 적힌 품질 평가 점수는 만점이었지만 지수가 목격한 실제 급식 상태는 최하위 수준이었다. 지수는 결제란의 서명을 역추적했다. 보급관의 확인 도장을 시작으로 군수 참모를 거쳐 최종 승인권자에게 이르는 사달이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익숙한 이름이 박혀 있었다. 제21보 병사단 참모장 황동훈 대령. 55세의 동훈은 사단 내에서 황제로 불리는 권력자였다. 예산 집행의 전권을 쥐고 있어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는 위치였다. 지수는 그의 이름 위에 찍힌 붉은 도장들을 유심히 살폈다. 수백 장의 계약서마다 그의 승인이 떨어져 있었다. 지수는 납품 내역서를 꼼꼼히 훑어보았다. 입고량, 잔반량, 정산 금액 등이 기계적으로 딱 맞아 떨어졌다. 지나치게 깔끔했다. 지수는 그 인위적인 완벽함에서 구린내를 맡았다. 실제 현장은 늘 사고가 터지기 마련이다. 배송 실수, 재고 오차, 검수 불합격 같은 잡음이 있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대성유통의 기록은 무균실처럼 깨끗했다. 4년간 단 한 건의 시정 조치도 없었다는 건 조작되었다는 반증이었다. 지수는 펜을 들어 그 모순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구매 내역과 결제 승인 로그를 엑셀 파일 하나에 몽땅 때려 넣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눈에 띄는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명절이나 연말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청구 비용이 평달 대비 20% 가까이 치솟는 것이었습니다. 명목은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한 특식이었죠. 지수는 해당 날짜를 뽑아 502 대대의 소원 수리함 접수 내용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소름 끼치게 정확했습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된 날, 역설적으로 밥이 개밥 같다는 민원이 폭주했던 겁니다. 서류상으론 1등급 한우가 들어왔는데 정작 식판 위엔 고기 부스러기조차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마우스를 쥔 지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슈킹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범죄 시나리오였습니다. 공급업자가 가짜 견적서를 띄우면 보급관이 이를 묵인하고 지휘관이 최종 승인 도장을 찍는 완벽한 삼각편대. 그 안에서 장부는 오차 없이 깨끗했고 비리는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지수는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현장에서 물량을 빼돌리는 행동대장이었고 동우는 뒤에서 이를 비호하고 결제해주는 설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커넥션의 정중앙에는 다올푸드라는 민간 업체가 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다올푸드의 배경을 탈탈 털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보안망을 우회해 기업 정보를 조회했죠. 다올푸드는 55살의 병철이라는 남자가 대표로 있는 지방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업력은 10년 남짓, 주력 사업은 관공서 식자재 납품이었습니다. 수상한 건 회사의 체급이었습니다. 직원이 고작 10명도 안 되는 구멍가게 수준의 회사가 사단 병력 전체의 먹거리를 독점하고 있었으니까요. 대기업 계열사들도 침 흘릴 만한 이 큰 판을
다올푸드는 무슨 수로 5년이나 움켜쥐고 있었을까요? 지수는 병철의 군 생활 기록부를 열람했습니다. 거기서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병철은 15년 전 전방 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부대의 작전 장교가 바로 최진태였습니다. 지수의 눈매가 매서워졌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자귀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과거의 전우회가 현재의 검은 카르텔로 변질되어 윗선은 배를 불리고 병사들은 굶주리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지수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밑그림은 그려졌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아쉬웠습니다. 이 견고한 비리 사슬을 끊어내려면 심증 따위론 어림도 없었죠. 누구도 반박 못할 빼박 물증이 절실했습니다. 그때 정적이 흐르던 사무실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중기였습니다. 중령님, 한민석 대위입니다. 통화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야? 지난 3년치 정산서를 엑셀로 다시 돌려보다가 이상한 걸 찾았습니다. 준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수화기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뭔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단가 조정이랑 수량 보정이 이중으로 적용됐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럴싸한데 수식을 뜯어보니 같은 품목에 가산점이 2번 들어갔더라고요. 한마디로 같은 물건값을 2번 치른 셈입니다. 지수는 급히 메모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거 파일로 확보했어? 네, USB에 따로 백업해뒀습니다. 원본은 보안 서버에 있고요. 잘했어. 그거 목숨 걸고 지켜. 내가 갈 때까지 입번긋도 하지 마. 수화기를 내려놓은 지수는 블라인드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느도 후에 붉은 햇살이 책상 위로 길게 늘어지며 명암을 가르고 있었죠. 보고서 속 숫자는 언제나 정갈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마사지되고 포장되어 상부로 보고되었죠. 하지만 그 숫자 뒤에 방치된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맹물이나 다름없는 똥국, 깍두기 몇 개가 전부인 식판, 배고픔에 지친 병사들의 또란 눈동자. 그런 고통은 결제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다이어리를 거칠게 덮으며 읊조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아니, 숫자가 제일 잘 속이지. 이제 그 기만적인 숫자 노름에 종지부를 찍을 때였습니다. 11월 둘째 주 수요일. 502대대 연병장에서는 혹한기 대비 기동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떨어진 비상령으로 시작된 훈련은 점심때가 지나도록 이어졌고 병사들은 추위와 피로에 절어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늦가을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지수는 그날 훈련장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공식 감찰은 아니었고 작전처에 협조 공문을 보내러 왔다가 훈련 모습을 보고 잠시 차를 세운 것이었죠. 그녀는 지휘 텐트가 보이는 언덕 아래에 서서 뿌연 먼지 속에서 움직이는 병력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동훈련은 산악 지형을 돌파하는 고강도 전술훈련이었습니다. 굉음을 내며 질주하던 장갑차 부대가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었죠. 선두에 선 장갑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기세를 올리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선두 차량의 궤도가 찢어질 듯한 소음을 내며 비틀거렸습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꺾었고 훈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수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비명이 섞인 다급한 보고가 터져나왔습니다. 1호차 제동 불능, 조향 장치도 말을 안 듣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훈련 통제관의 고함과 함께 훈련 중단 사이렌이 울렸고 김상병을 비롯한 정비병들이 구급 상자를 챙겨 급히 뛰쳐나갔습니다. 지수는 침착하게 사고 차량으로 다가갔습니다. 차체 아래로 기어 들어갔던 김상병이 검댕이 묻은 얼굴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상병 상태 보고해. 지수의 짧은 지시에 김상병이 울상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압 라인이 터졌습니다. 단순 누유가 아니라 노후된 호스가 압력을 못 견디고 파열된 겁니다.
평지여서 다행이지 급경사였으면 전복됐을 겁니다. 지수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단순 정비 불량을 넘어선 구조적 결함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대원들의 목숨이 날아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점검 일지는 그게 지난주에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상병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수가 직접 확인한 차체 하부에는 검은 오일이 흥건하게 고여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김상병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본부석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급식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썩은 동아줄은 장비 유지보수 시스템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박 정비관을 찾아가 자재 청구 대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정비 예산은 해마다 칼질당하고 있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25%나 삭감된 상태였습니다. 신규 부품 구매 요청은 상부에서 반려되기 일쑤였고 결국 폐차 직전의 차량에서 부품을 떼어내 다른 차량에 장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정비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정비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현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 목격한 사고는 예고된 인재였으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직적인 방임의 결과였습니다. 지수가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을 때 준기가 캔커피를 들고 문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수 중령님, 아까 그 사고 소문이 파다합니다. 준기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운전병 애들 말로는 브레이크 호스를 케이블 타이로 고정해 놨다던데요. 지난주 점검도 가라로 했다고 실토했답니다. 역시 그랬군. 기록이랑 현장이 딴판이야. 지수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준기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군수가 동기한테 들었는데 부품 구매 결제가 사단선에서 계속 막힌답니다. 현장에서는 고장난 부품을 쉿질해서 쓰는 지경이고요. 그 예산 통제하는 게 누구야? 결국 또 황동훈 대령님 라인입니다. 최종 결제권자가 동훈 참모장님이시니까요. 모든 화살표가 다시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녁에 소집된 전술토의 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 대대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 정비관은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금일 사고 원인은 유압 호스 피로 파괴입니다. 3개월 전부터 교체 소요를 제기했으나 보급이 지연되어 발생한 건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명 피해가 날 뻔했어. 위험 수위가 어느 정도였나? 강 대대장의 질책에 박 정비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유압류 잔량이 바닥이었습니다. 제동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강 대대장은 마른 세수를 하더니 결단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단순 장비 노후화로 보고서 작성해. 예산 부족 문제는 내가 사석에서 연대장님께 따로 말씀드려보지.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고. 박 정비관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도 시스템의 문제는 덮어지고 책임 소재는 불분명한 노후화라는 단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지수는 회의실을 나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혹은 다음 작전 수행 중 다른 장비에서 동일한 결함이 터질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지수는 본청 건물을 빠져나와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머리 위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서늘한 밤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오늘 인명 피해가 없었던 건 순전히 천운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허나 기적은 매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번엔 누군가 피를 흘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죠. 지수는 스마트폰을 들어 도현에게 급히 문자를 남겼습니다. 금일 미팅건과 현장 특이사항 전부 메모해 두세요. 공식 문서는 믿을 수 없으니 따로 남겨야 합니다. 곧바로 답신이 도착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대로면 다음엔 장례식을 치를 겁니다. 지수는 그 답장을 확인하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현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차고 넘칠 만큼 확보되었고 물증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자료를 감찰 라인에 터뜨리는 것뿐이었죠. 지수는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찬 공기를 마시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울분은 이제 냉철한 확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11월의 첫 주가 시작되던 화요일 아침, 317대대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눈에 띄는 소란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이 감돌고 있었죠. 박동철은 평소처럼 사무실에 들어섰지만 자리에 앉는 순간 위화감을 감지했습니다. 을에 그의 책상 위를 덮고 있어야 할 결제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류 수령증, 월말 정산서, 장비 점검표 등이어야 했죠. 하지만 오늘은 책상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박동철은 미간을 찌푸리며 근처의 행정병 김상병을 호출했습니다. 김상병, 오늘 올라와야 할 서류들 어디 갔어? 행정병 김상병은 곤란한 듯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금일부터 물자 관련 결제는 중대장이 대위님께서 직접 챙기신다고 지시하셨습니다. 박동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도현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를 쳐다봤지만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박동철은 침묵 속에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상황을 되짚었습니다. 결제 권한을 박탈당했다는 건 사실상 손발이 묶였다는 뜻일까요? 잠시 후 오전 일과 중사단 군수참모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주 예정된 예산집행심의회의 참석자가 변경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관례적으로 박동철이 가던 자리였으나 이번엔 도현이 대신 참석한다는 내용이었죠. 박동철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며 수화기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담당자를 바꾸는 명분이 뭡니까?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입니다. 의문사항은 대대 참모부로 확인 바랍니다. 뚝 하고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동철은 멍하니 수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업무 조정, 그 허울 좋은 명분이 담고 있는 진짜 속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조직에서 그런 모호한 단어를 꺼낼 때는 10중 8구 누군가를 도려내려 할 때였으니까요. 점심시간 알람이 울렸지만 박동철은 식당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밥알을 넘길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돌려 창밖의 연병장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트럭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의 의식은 딴 곳에 가 있었죠. 오후 일과가 시작되자 상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을의 박동철에게 먼저 결제를 받으러 오던 보급계원들이 그를 지나쳐 도현에게 직행하고 있었습니다. 부식 청구, 장비 불출, 배차 계획 등 모든 보고 체계가 소리 소문 없이 재편되어 있었죠. 박동철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서늘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따돌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한 계획하에 자신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해가 진 후 박동철은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은 박동철이 군 생활 15년 동안 형님처럼 모시며 의지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직속 지휘관은 아니었지만 알게 모르게 서로의 뒤를 봐주던 끈끈한 관계였죠. 선배님, 저 박동철입니다. 잠시 통화 괜찮으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들려온 상훈의 목소리는 평소의 살가움 대신 낯선 냉기가 흘렀습니다. 용건만 말해. 아, 다른 게 아니라 최근 부대 돌아가는 꼴이 좀 이상해서요. 혹시 위쪽에서 무슨 말이 돌고 있습니까? 다시금 숨 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박동철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상훈이 뱉은 말은 비수처럼 짧았습니다. 당분간 몸사려. 그리고 내 번호 지워. 뚜뚜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박동철은 얼어붙은 채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번호를 지우라니 상훈이 이토록 철저히 선을 긋는다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었죠.
이튿날 박동철이 부대에 출근했을 때 복도를 오가는 간부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소 농담을 주고받던 중대장 이대위는 시선을 돌린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타 부서 장교들은 아예 그가 없는 사람인 양 행동했습니다. 마치 부대 전체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듯 했죠. 행정실 문을 열자 도현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동철과 눈이 마주치자 잠시 뜸을 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담당관님, 방금 감찰부에서 긴급 자료 제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3년치 조달 관련 원본 파일 일체입니다. 박동철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겨우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명목으로 가져간대? 특별 감찰 기간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저도 전해 들은 게 전부입니다. 도현은 시선을 바닥에 둔 채 말끝을 흐렸습니다. 박동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특별 감찰. 그 네 글자가 품은 살벌함을 20년 군발이인 그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그날을 기점으로 박동철의 입지는 급격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주요 회의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고 결재판은 반려되기 일쑤였으며 중요 보고는 그를 건너뛰고 올라갔습니다. 대대의 실세라 불리며 위세를 떨치던 그였지만 이제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열흘 정도 흘렀을 무렵 박동철은 굳은 마음을 먹고 간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자신이 건재하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식판을 채우고 주위를 둘러보던 그의 눈에 낯익은 후배 부사관 무리가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먼저 자리를 비워줬을 이들이었죠. 박동철이 다가가자 그중 선임 상사가 당황한 기색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행보관님, 저희는 급한 작업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나머지 인원들도 밥이 그대로 남은 식판을 들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텅 빈 테이블 덩그러니 남겨진 박동철은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쫓았습니다. 식당 곳곳에서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박동철은 쥐고 있던 수저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한 술도 뜨지 못한 채 식판을 반납구에 밀어넣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길, 박동철의 뇌리에 한 달 전 사단 본부 복도에서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사복 차림의 그 여자, 자신이 길을 막는다며 다짜고짜 호통을 쳤던 그 낯선 여인. 당시 그녀는 사과 대신 박동철의 명찰을 서늘한 눈으로 뚫어져라 응시했었습니다. 설마 그게 박동철의 머릿속에서 흩어졌던 단서들이 하나로 꿰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직후 납품 검수가 까다로워졌고 예전 장부들이 들추어졌으며 자신의 권한이 하나둘 박탈당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고립의 원인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짐작조차 가지 않았지만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벌집을 건드렸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박동철은 뒤늦게 가슴을 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박동철은 베란다에 서서 어둑해지는 연병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도 그의 참담한 심정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불안한 예감으로 가득 차 터질 것만 같았죠. 그때 정적을 깨고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혹시나 상훈이 도와주려는 걸까 싶어 급히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사무적인 인사장교였습니다. 박동철 상사님, 내일 9시까지 사단 감찰부 조사실로 오셔야겠습니다. 전화를 든 박동철의 손에서 스르르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감찰부 조사. 그 단어가 주는 압박감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체념이 그를 덮쳤습니다. 사단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숙청의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눈치 빠른 이들은 거대한 권력의 이동을 감지하고 있었죠. 이튿날 오전, 박동철은 행정보급관 자리에서 즉각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부대 관리 부실 및 명령 불이행이었으나 실상은 군 검찰단 수사 개시 통보 때문이었습니다. 20년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는 건 찰나였습니다.
박동철이 짐을 싸는 내내 행정반은 절간처럼 조용했습니다. 매일같이 웃고 떠들던 병사들도, 형님 동생 하던 간부들도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박동철은 낡은 슬리퍼와 가족 사진을 종이 상자에 담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을씨년스러운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종이 박스를 안고 행정반을 나서는 박동철의 등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축 처진 어깨로 복도를 걸어갈 때 마주오던 병사가 그를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지만 박동철은 그를 나무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사단 참모장실에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우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다 식어버린 녹차 잔엔 먼지만 앉아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참모장님, 상급 부대 감찰실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군수 계약 관련 장부 일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훈이 잡고 있던 볼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짐짓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기간은? 최근 3년치 사단 전체 납품 내역입니다. 물론 결제권자 서명 포함해서요. 상훈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3년이라니? 이건 박동철 하나 잡겠다는 게 아니라 결제 라인에 있던 자신까지 겨냥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김대위를 물리기 무섭게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고는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처세술 하나로 악착같이 기어 올라온 자리였습니다. 사단장 다음가는 권력을 휘두르며 별을 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장군으로 가는 영광의 길이 코앞인데 난데없이 그 길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상우는 씁쓸한 표정으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식품 납품업체 대표인 영철과 인연을 맺은 건 2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영철은 같은 부대 선임 하사였는데 전역 후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훈에게 은밀한 제안을 해오며 다시 끈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혜택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이 관습이 되고 결국엔 견고한 시스템으로 굳어졌죠.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성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빗줄기가 들이치는 창밖을 응시하며 자조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왔고 그게 이곳의 생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변명은 유효기간이 다했습니다. 며칠 후 사단 사령부에는 특별감사팀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은밀하지만 날카로운 감사가 진행되었고 결제 서류들이 현미경을 들이대듯 검토되었습니다. 장부의 구멍, 위조된 서명, 서류와 창고 재고의 불일치 등 감춰왔던 치부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식 자재에 대한 정밀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상철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납품 명세서와 실제 입고 물품의 차이, 이중으로 청구된 비용 내역, 그리고 현우가 몰래 확보해둔 원본 장부 파일이 증거로 나오자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317대의 급식 운영 체계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었습니다. 투명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었고 삭감되었던 조리시설 보수 예산도 정상화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식판 위에는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317대 식당은 점심 식사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익숙한 자리에서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석 달 전에 죽어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체념에 짓눌린 표정이 아니었죠. 오늘 식단표에는 소갈비찜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배식대 위에는 정말로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달콤 짭짤한 냄새가 식당을 채웠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와, 이게 군대 밥 맞습니까? 신병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옆에 있던 분대장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이래야 정상인 거야. 현우는 그 광경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위에는 금이 갔고 결국 깨졌습니다. 같은 시각
지수는 사단 본부를 떠나 전방의 다른 격오지 부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감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차창 밖으로 초겨울의 황량한 들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어붙은 논밭, 앙상한 가로수, 그리고 매서운 바람. 지수는 차분히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317대의 비리가 완전히 뿌리 뽑히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군사 법원이 열리고 책임자들의 옷이 벗겨지겠죠. 하지만 그건 이제 시스템이 해결할 몫이었습니다. 지수가 한 일은 흩어진 퍼즐 조각을 모아 그림을 완성하고 버튼을 누른 것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단죄하는 심판자도 화려한 내부 고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실을 기록했을 뿐이었죠. 지수의 손이 가방 속의 태블릿 PC를 스쳤습니다. 2달간의 치열했던 기록들. 그것은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담아 나르는 그릇이었죠. 올바른 곳에 닿자 멈춰있던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3년 전 지수는 선배의 억울한 사고 은폐 앞에서 뜨거운 분노로 대항했었습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죠. 그때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분노는 휘발되지만 문서는 영구히 남는다는 사실을요. 당장 고함을 지르는 것은 속을 시원하게 할지 몰라도 견고한 부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것을요. 차가 낯선 위병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수는 차에서 내려 새로운 부대의 정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또 다른 감춰진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강요받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필요한 곳이었죠. 지수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느 군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구세주라 칭송하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좋겠습니다. 무너진 원칙은 소리 없이 다시 세워졌고 잃어버린 권리는 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역사로 남았습니다. 무시는 당장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 쌓인 기록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317대 식당에서는 오늘도 병사들이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식판 위에는 규정대로의 정량이 담겨 있었고 누구도 부실했던 과거를 추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장 들이받고 싶은 충동 누구나 느끼죠. 하지만 지수처럼 냉철하게 증거를 모아 확실한 한 방을 날리는 것, 정말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참고 인내하여 결국 승리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사이다 썰을 풀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